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의 김강원 부센터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DLG에서 지속되고 있는 또 반복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일가족 참사 사건에 대해서 탐사 취재 프로그램인 디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동기와 또 취재 결과 알게 되었던 사실들, 그리고 또 이런 발달장애인 일가족 참사 문제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등을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디파일러를 기획한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참사라고 하면 주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모가 살해한 후 부모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을 일컫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취재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지만 연간 거의 10여 건이나 되는 발달장애 가족 참사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만 무려 49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저희가 배웠던 부모단체의 집회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 중 누가 50번째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들었던 게 저는 정말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보려고 급히 발걸음을 청주로 돌렸습니다. 이들은 무슨 사연으로, 무슨 마음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3주가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대책 나왔습니까? 사과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묵 시위를 하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많은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지만 우리 중 누가 50번째 참사의 주인공이 되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목소리. 49번의 참사가 일어났었어요. 자, 50번째는 누가 될까? 우리는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의 끓어오르는 호소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희 여기 왜 있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0번이 될지 101번이 될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당장, 오늘 당장 함께 죽는다고 해도 이번 같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어려움, 또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 취재를 시작을 했고요.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아무런 개선 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해결도 되지 않은 채 또 다른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묻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수사는 하지만 이제 가해자인 피의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 역시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어떤 배상이라든지 피해 회복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이것들을 문제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관할 자치단체나 또 정부에서도 사건은 그냥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불행으로 또 어떤 가족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그냥 사건의 하나로만 넘어가 버리고 어떤 제도적인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모색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 송파 세모녀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었고 송파구에서 빈곤에 처해 있던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한 사건이었잖아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송파 세모녀법이라는 법이 세계화되는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 이런 법이 있는데도 이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왜 자꾸 발생하고 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사건이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왜 송파 세모녀법과 같은 이 가족 참사 방지법은 발의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한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취재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영암군 일가족 살인 사건이었고요. 영암군 사건은 작년이었죠. 2023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이고 청주 사건은 사실 저희가 취재를 들어간 올해 5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래는 영암 사건을 만을 이제 취재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취재 과정에서 이제 청주에서 장애인 부모연대의 집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영암에서 급하게 청주로 올라와서 집회 과정 그리고 청주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암 사건은 60대 남성인 피의자가 각각 29살, 26살, 23살의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들 그리고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배우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고요. 이 세 아들들은 장애가 심한 장애였고 도전 행동도 심했지만 이 장애 등록 자체는 각각 18살, 15살, 16살로 뒤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공교육도 받지 못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제 특수교사가 방문하는 방문교사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피해자인 이 부친이 발달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돌보면서 심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고 또 삼형제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갇혀있다시피 한 상태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복지 서비스 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지자체에서는 신청주의라는 이유로 보호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피의자가 이 범행 당시에 이웃마을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경찰 조사 중에 있었는데 이제 피의자인 이 아버지, 60대 아버지가 어떤 그동안의 어떤 양육이나 돌봄에 따른 스트레스나 또 부담감, 자괴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성범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남겨진 이제 가족들에 대한 돌봄의 어떤 부담감, 중압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이제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지 그런 이유로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왜 체포하지 않았냐. 근데 신고 자체가 지연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니까 실형을 받게 되면은 이 일들을 감당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 그런 게 있을 때 아니면 문제가 그러니까 가족한테만 이런 장애인들 청주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인한 살인 사건은 아니었고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와 아들 B씨, 딸 C씨 각각 40대였는데요.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침입 흔적 등의 타살 정황이 없었고 숨진 일가족은 모두 지적장애인이었는데요. 딸인 C씨는 정신질환을 동반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청주 사건은 죽음의 원인, 즉 사인이 무엇인지가 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세 가족이 한 방에서 나란히 누워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고 이들이 누워있던 방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서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는데 아마 지금 다 이제 철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결을 한 거죠, 이게 사건을. 60대 어머니 역시 몸이 아파 병원을 자주 드나들며 생활고와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는 했지만 이 사건 역시 의문은 남습니다. 마리아님이 이렇게 계신데 이 집을 이렇게 좀 지켜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이 5월 30일 마지막 날인데 5월달 달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 달력을 누군가 또 넘겨줄 사람이 이제 이 집에 없다라는 게 좀 마음이 와닿고 이 가정은 기초 수급 가정이었고요. 지자체에서도 반찬 서비스라든지 또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집수리라든지 가구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낯선 이들의 방문을 거부하고 있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암 사건의 경우에는 이 친부가 살해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 왜 어떤 이유로 살인을 했는가가 의문이었다고 하면 청주 사건은 사인, 즉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체가 의문이었습니다.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했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일가족이 한 방에서 나란히 누워서 자살을 했다라는 것을 정말 이게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려웠고 자살이라고 한들 그러한 자살이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의 어떤 진정한 진의에 의한 자기결정의 결과였는가라는 데 의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취재 결과 딸인 C씨가 조현병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질환이 매우 심한 상태였고요. 식사마저 거부하고 있어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친인 A씨 역시 타인과의 어떤 접촉을 거부한 채 딸 C씨와 함께 바깥 출입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고 아들 B씨만 복지관을 이용하는 등의 외부 활동을 조금씩 하면서 사실상 A씨와 C씨를 돌봐온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사실 충격적인 그 증언을 듣게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사망의 원인이 자살이 아니라 아사다, 굶어 죽은 것이다 라는 이웃 주민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이 전해준 이야기는 언론 보도의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세 가족이 다 나란히 누워서 죽었다고 그러던데? 다행이다. 아니요. 아들은 따로 있고 딸하고 엄마하고는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약 먹고 죽은 것 같아요. 아들이 뭐 어떻게 한 건가 그러면? 아니지. 굶어서 죽은 거지. 아유 세상에. 죽은 지 꽤 됐겠어요. 우리는 가다가 와서 그들을 안 먹는 게 이상하다는 말에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안 먹고 또 엄마도 밥을 안 먹는 게 딸도 안 먹는데요. 그래도 기억하면 지 엄마한테 죽으니까 애독가 봐요. 그래서 안 먹고. 증언에 따르면 모친인 A씨와 딸인 C씨가 굶어 죽었고 아사했고 또 이 모습을 아들 B씨가 목격하고 나서 농약을 음독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부검 결과 아사는 아니었고 사인 자체는 음독, 약물 중독에 의한 것, 즉 농약을 먹고 사망한 것으로 부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웃 주민의 어떤 증언이 아예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었던 게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고 식사마저 거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겉보기로도 뼈만 앙상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말라 있어서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도 이미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고 했고 지역의 장애인 단체 관계자도 정말 아사로 볼 만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셔서 사인이 아사라는 점에 대해서 이미 지역 사회에서 의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이상하다, 뭐 약을 먹으면 되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막 뒤척이고 막 그런데 가만히 어떻게 죽냐? 그래서 계속 저희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야위고 그렇게 했으면 강제 분리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네, 건데 네. 조치를 안 했다. 굉장히 말랐다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면서 굶어 죽은 거 아니야? 아주 많이 말랐었대요. 진짜 끔찍한 거죠. 그랬다면 진짜로. 사인이 아사라면 더욱이 저는 정말 이제 아사 사건인 줄 이제 알고 접근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음독 자살로 부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말 열악한 상황, 영암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 없지만 청주 사건의 경우에도 거의 굶어서 죽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굉장한 큰 문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역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은 신청주의였습니다. 신청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신청주의를 빌미로 한 소극적인 복지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청주 사건이나 영암 사건 둘 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는 지자체의 책임은 없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지자체의 어떤 사례 관리가 실패한 거고 위기 대응이 실패한 거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암 사례의 경우에는 지적장애 삼형제 그리고 이제 그 모친 어머니도 지적장애로 추정되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보호자가 서비스를 거부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 이러한 복지들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음에도 그분들이 이제 거부하시는 같은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찾을 수 있기는 않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실 거였으면 아이들이 아동이던 시절에 요청하셨을 것 같은데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찌 보면 훌륭하다고까지는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노력을 계속 힘내실 거잖아요. 아버님께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 문제는 없는 걸까요? 보호자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일까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나 뭐 사회보장급여법 등에는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사회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권 신청, 지자체가 직권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주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연 위기관리 시스템, 위기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두 사례 모두 정말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사회 내 고립, 정신건강상의 위기, 또 뭐 청주 사례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사례였는데 이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좀 집중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했지만 사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데요. 특히 뭐 사회보장급여법, 뭐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송파세무녀법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작동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암 사례의 경우에는 이 삼형제에 대한 서비스 거부, 어떤 의도적인 서비스 거부가 있었고, 이러한 의도적인 서비스 거부는 뭐 방임이라든지, 그리고 집에도 뭐 나오지 못하게 한 채 거의 가둬놓다시피 했다고 했잖아요. 감금 등의 어떤 장애인 학대조차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또 특수교사가 방문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특수교사는 모두 장애인복지법상의 신고 의무자입니다. 이런 학대 정황이 있었지만 학대 사실인지를 인지하지 못했고, 또 인지했다고 한다면 신고하지 않았던 것은 또 이 학대 신고 시스템, 학대 대응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지원이 부재했다라는 점을 문제로 들어야 될 텐데요. 두 사례 모두 어떤 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좌절스러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례 모두 별다른 가족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고, 청주의 경우에는 이제 청주시 부모연대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는데, 장애인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가 개입해서 상담이라도 하고 했으면 나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다라면서 지자체에서 가족지원 센터로 사례가 연계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을 하셨었고요. 장기간의 어떤 가족들의 어려움이나 좌절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니만큼 무엇보다도 먼저 충분한 가족 지원이 좀 일어나도록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청주시처럼 뭐 반찬을 지원하거나 뭐 집을 수리한다거나 이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런 뭐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현물성 지원 이외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 가족의 어려움을 살피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에 접근하는 그런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정서적 지원 등, 그리고 어떤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어떤 가사라든지 돌봄에 대한 서비스,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시스템을 또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청주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취재를 당시에 정말 이 가족분들이 사망하셨던 방에도 이제 가봤었는데, 약봉지를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한 약봉지에는 손도 대지 않은 듯 알 수 없는 약들이 가득했고, 우리는 약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해당 약들이 조현병과 우울증, 파킨슨씨병 치료에 사용되는 정신과 약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과적 증상들을 발달장애인이 함께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더욱 섬세하고 꼼꼼한 집중적인 돌봄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발견한 약봉투에는 처방일이 3월 29일로 적혀 있었지만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은 5월 7일이었습니다. 이 말인즉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았지만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약을 안 드셨어요? 네, 정신과 약이 3월 29일자 약인데 그게 약을 안 먹고 사고가 5월이에요. 5월 7일이요. 그러니까 약을 안 드셨다는 얘기예요. 그 약을 안 드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퇴원 후에 이 복약제도 복약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스스로 하지 못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서 나와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서 약물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참사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신과 약이었고 발달장애와 무슨 장애인지 봤더니 뭐 정신질환을 조현병이나 동시에 파킨슨씨 갖고 병 있는 등 사람은 정신과 당연히 치료 약물이었습니다. 복약에 그런데 대한 지도와 관리가 전혀 복약을 하지 않은 이루어지지 채 제대로 된 지도와 발견되었어요. 관리가 있었다면 이미 퇴원한 지는 이렇게 시간이 꽤 투약을 하지 않은 지났지만 채 약봉지에 약은 그대로 남아 발견되지는 있었고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또 이 고인은 적절한 이제 치료가 투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이잖아요. 그 퇴원을 했으면 퇴원 후 사례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복약 지도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런 정신질환이 또 악화되고 이게 또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암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인 친구의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심리적 정서적 위기라고 하면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라고 하는데 타살을 하고 자살을 했으니 이런 그 정신적인 위기 상황이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건데 이러한 경우에도 정신 건강에 대한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뭐 이런 끔찍한 그 사건이 마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료가 있었다고는 했는데 사전에 왜 미리 정말 이 당사자들은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개선 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 신청주의라는 구태의원한 그 지자체의 사회복지 책임을 지는 사회복지 당국의 변명을 이제는 좀 듣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직권신청 제도가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직권신청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직권으로 뭔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강제로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달장애인 대상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직권신청 제도를 활용해서 직권신청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상세한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거부한다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또 설득하는 또 어떤 그런 정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발달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 이들의 어떤 장애를 고려한 정보 제공 그리고 또 라포 형성을 통한 충분한 어떤 친밀감을 형성한 뒤에 서비스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 신청과 그 수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가구나 또 정신 건강상의 위기가 있는 가구라든지 서비스를 거부하는 가구 등은 위기 사례로 구분하고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파 세모녀법 등의 위기 지원이나 또 복지사각지대 관련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학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서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이러한 뭐 방임이나 서비스 거부도 장애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뭐 바로 뭐 학대 사건으로 접근해서 처벌한다거나 꼭 뭐 이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뭐 보호자를 상대로 이런 뭐 상황들은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거나 뭐 또 뭐 필요하다면 뭐 영암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분리 조치가 필요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학대 대응 시스템을 좀 정비할 필요도 있겠고 신고 의무를 분명히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 의무를 하도록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두 사례 모두 개인별 지원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공공후견 등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발달장애 지원센터로 연결되지 못한 원인 규명 그리고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건 가족 지원입니다. 발달장애 가족, 이 가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가구별로 심층적인 종합지원 계획과 집중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위기 가구를 식별하고 현물급여나 뭐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등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마다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기가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가족지원센터로 사례를 연계하는 등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주 사건의 경우에 지역 정신건강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법에는 퇴원 사실을 병원에서 지자체로 통보하게 되어 있고 퇴원 후에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고 나서도 외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지역 정신건강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퇴원 후의 사례 관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약 지도, 상담 등의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사람에 대한 정신건강 사례 관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이미 지난 사례라고 하더라도 집중적인 추가 조사,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 또 비슷한 가족 참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적어도 복지부라든지 뭐 지자체에서 조사관, 조사원을 파견해서 좀 심층적으로 이런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또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복지부나 자치단체에서 사건 발생 이후에 실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관내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가정에 전화를 뭐 한 번씩 돌린다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는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많은 현실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행정조사가 필요하고요. 이런 조사에는 장애인 단체 또는 가족 단체의 참여도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혹은 지역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서 이런 가족 참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조사하는 등 가족 참사 발생 시 조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 이들의 비참한 죽음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내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암 사건도 그렇고 청주 사건도 그렇고 어떤 국가의 역할, 의무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지자체에서의 대답은 사실 뻔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어디 있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인데 그들은 분명히 우리는 존재했다라고 얘기할 거고 우리는 여기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고려하는 제도나 복지 서비스를 알아서 신청하고 또 자기 삶을 스스로 꾸리고 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삶에 대한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삶에 대한 어려움들을 좀 세세하게 좀 묻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런 복지, 따뜻한 복지가 앞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떤 당장의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좀 공감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관심 가지시고 또 도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